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 전세 사기 예방책 뭐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사실 전세 사기 예방책이 얼마나 허황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와요. 사실 뭐 언론에서 뭐 다른 변호사들도 많이 나와서 전세 사기 예방책에 대해서 뭐 말을 하면서 전세 계약서를 쓸 때 일단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임대차 보증금을 준 후에 이거에 대해서 무슨 세금이 압류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해요. 계약이 무효로 물론 내 후순위로 이제 경매가 들어와서 결국은 전세 사기가 요새 그거 아니에요. 이제 깡통 전세 아니에요. 깡통 전세. 내가 갑자기 살고 있는데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와. 그리고 그게 경매가 쳐져. 근데 이게 내가 돈을 못 받아.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내 임대차 보증금을 다 못 받아. 요새처럼 뭐 선순위에 뭐가 깔려 있어. 뭐 그런 거는 속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이렇게 깡통 전세가 문제인데 뭐 계약서를 쓰고 후순위로 뭐 압류가 들어오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다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다른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1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왜냐하면 사기라는 건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내 계좌에서 상대방한테 돈이 송금되는 순간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뭐 무효다 뭘 해다 뭐 아무런 필요 없어요. 어차피 돈 못 돌려받아요.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그 사람을 실형을 살게 해도 돈을 못 돌려받습니다. 왜냐? 어차피 돈을 돌려줄 거면 사기를 안 쳤겠죠. 그죠? 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은 굉장히 적어요. 이게 연봉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고연봉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1억을 쳤다, 1억을 사기 쳤다, 그럼 1년 가겠죠. 1년 가겠죠. 근데 뭐 내가 100억을 쳤다, 그럼 100년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형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법정형도 그렇고 양형 기준도 그래요.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기치고 뭐 여차하면 뭐 깜빵 가고 물론 바지를 내세우겠죠. 바지를 내세우고 여차하면 뭐 깜빵 가도 살아도 숨겨놓은 돈으로 떵떵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쳐요. 왜 이걸 내가 이런 말을 하냐? 왜냐면 저도 당연히 변호사고 제 의뢰인 중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십억 사기 쳤고 거의 100억 가까이 사기 쳤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 들어가면 물론 법정에서는 내가 무죄라고 얘기를 하죠. 법정에서 무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치소나 법정 들어가면 구치소나 교도소 들어가면 내가 이 돈으로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할까 숨겨둔 돈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가 내 계좌에 상대방 돈으로 송금이 되면 이거 완료가 된 거고 여기에 뭐 계약서에 무효가 된다 뭐 그런 거 써도 아무런 필요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전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최근에 유행했던 게 이행각서, 공인중개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걸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이행각서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대요. 뭐 신혼부부도 사기당하고. 잘 생각해보면 돼요. 사기 당했는데 정상적인 거래면 공인중개사가 그런 걸 왜 써줘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만 해주고 중개수수료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중개수수료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물론 어떻게 생각해보면 클 수도 있겠지만 1%가 안 되잖아요. 그 1%를 갖고 자기가 왜 책임각서를 써줘요? 그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럼 거기서 의심을 했었어야 돼요. 아,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구나. 정상적인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이걸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써주지 않아요. 왜냐면 써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써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변호사한테 너 이거 소송에서 지면 네가 책임지겠다는 각서 써라 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길 자신이 100%야. 근데도 내가 써줄까요? 그런 거를? 절대 안 써줘요. 그걸 써달라고 하는 의뢰인 자체를 안 받습니다. 왜냐? 내가 써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의 당위 여부에 관련한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행각서까지 써줘가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속였대요. 결국은 뭐 공인중개사는 빈 껍질이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명의로 돈이 없으면 결국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기의 수단인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뭐 이행각서를 받아라, 무슨 언론에서 뭐 예방책으로 무효라는 계약서를 받아라, 이행각서를 받아라. 완전히 헛소리예요. 이걸 오히려 믿고서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딱 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사기에 걸려드는 거고,
사기꾼들은 항상 법이 개정되면 그 법 개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피해가면 어떻게 사기칠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이제 또 최근에 재밌는 게 이제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문제가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는 이제 공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잖아요. 자기가 돈을 못 받게 되면. 근데 원체 이 일을 위해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쳐야 돼요. 근데 이제 빌라왕이 죽어버리니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법 개정을 한대요. 법 개정을 해서 저희 기사에 나왔어요. 아직 법 개정은 안 됐어요. 기사를 나왔는데 요새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한심해서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가 어려워져서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이걸 세입자가 결국은 잠깐만요.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제 그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글쎄요. 이게 법 개정이 얼마나 꼼꼼하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제 직관상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뜯긴 사람들이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차권 죽었는데 빌랑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바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 명의 빌려줘 수백 채 자기 명의로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족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정상적인 상속인을 찾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찾으면 뭐해? 알고 보니 내가 빌랑의 상속인이었어? 뭐 직계 자녀가 있을까요? 직계 자녀? 직계 부모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뭐 형제자매, 사촌인의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 넘어가죠. 그러면 상속인들은 다 상속 포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빌랑의 상속인이었어? 뭐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었어?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든 혈족이 있으면. 근데 이거를 상속 포기를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부기관에서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기사 내용만 보고 대충 흘러가는 거 내용을 보면 실효적인 거는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면 제가 너무 예의 없어 보이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으로서 예의가 없어 보이게 돼서 말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그럼 거의 없다.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기란 건 항상 법이 개정되는 순간 그 법을 제일 먼저 연구해요. 사기꾼들 제일 먼저 연구해. 그리고 사기를 쳐요. 그럼 국회는 언제 움직이냐? 이게 전세 사기 언제부터 됐어요? 이거 엄청 오래됐어요. 전세 사기, 빌라왕 이런 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상담을 계속 받아오던 거예요. 이걸로 했는데 갑자기 보증금 치고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됐더니 한 달 이내에 집주인이 바뀌었대요. 그랬더니 뭐 세금이 밀렸대요. 뭐 세금이 밀렸더니 갑자기 경매가 들어왔대요. 경매 들어왔더니 내가 돈을 다 못 받게 됐대요. 빌라라서. 이게 시가를 알 수 없대요. 그럼 시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다 싹 잡아들어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 조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찰서에 고소장 갖고 가면 경찰이 민사니까 민사로 해결해서 이랬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그 몇 년 동안 이게 엄청난 피해자들이 나오고 하니까 경찰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가면서 이제 쇼라고 하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실효적이는 않지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정부기관에서 하는 걸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뭔가 사기 같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냥 관련 서류 다 들고 와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근데 사실 변호사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짜고 다 치는데 그걸 어떻게 사기냐 아니냐 이렇게 사기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게 통상적인 거래는 아니고 위험하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위험하다라고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빌랑 터지기 전에도. 근데
그때는 왜 빌라로 많이 갔었어요? 아파트가 비싸니까, 아파트 전세가 비싸니까 빌라 갔었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상담받는 사람이, 아니, 아파트 전세가 빌려서 비싸서 빚을 나가는데 그럼 대책이 뭐냐고. 그러면 저도 그러면 대책이 없죠. 그렇게 돼버리면.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은 부동산 빌라 사기, 전세 사기가 많이 이슈가 돼서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좀 상담을 해도 굉장히 필요한 말만 딱딱 하는 스타일인데 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법이 개정되고 어떤 제도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따라 움직이는 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이 항상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법 개정되면 한번 법을 볼게요. 그러면 이거 사기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대강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 움직이는데 그걸 너무 많이 믿지 말라는 거. 결국은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게 최선입니다.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뭐 다른 변호사들처럼 뭐 전세사기 예방책 이런 헛소리 하려고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